9월 28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정수석 출신 아버지에게 준 뇌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불똥이 튄 국민의힘 쪽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초선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국민 눈높이엔 자진 사퇴가 맞다며 제명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곽 의원은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인 걸로 전해집니다. 아들 문제로 시끄러운 사람이 또 있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이 무면허 음주운전에 경찰관을 폭행해 논란인데요. 장 의원 책임론이 불거지자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장 의원은 가정이 속대밭이 됐다며 자식을 잘못 키운 죄를 반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여야가 모두 대선 경선 TV 토론을 엽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명락대전 2라운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정부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박용진 의원은 공공성이 실현됐는지 정책 실패를 짚어야 한다고 했죠. 국민의힘 토론에선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신경전이 재현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예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요. 박마커, 신채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국회 상황이 유동적이고요. 또 어제도 그랬지만요. 특히 이제 화천대유 관련된 여러 가지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속보를 다 반영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류 실장, 여야 간에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제 이제 이재명 지사가 곽상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거죠? 네, 고소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조금 전 이재명 지사와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9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결과적으로는 성남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네,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인데 일단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몸통은 이재명 지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제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될 텐데 지금 이제 검찰, 경찰, 공수처 이렇게 세 갈래로 수사가 나뉘어져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자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담은 담화를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6번째고요. 이달 들어서만 3번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담화 그리고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는 오늘도 무산됐는데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죠. 관련 소식들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어토류, 요새 류 실장이 밀고 있는 말인데요.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운영진들과 그다음에 출석률 높은 정의원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 알아듣는 하나만한 말이기도 하죠. 사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토류보다 토익남이 먼저였습니다. 네, 어차피 토론은 류 실장이든 토론을 읽어주는 남자 박마커든 정의원들에게 생소한 별명인 건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다정에 토자 들어가는 별명하면 아무래도 신토토가 아닐까요? 자, 찍었다 하면 맞히는 선견지명의 소유자 신토토가 찍은 뉴스 오늘도 함께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담화 사흘 만에 미사일, 언중법 단판 2, 그리고 계획대로 위드 코로나, 팔아라, 못 판다. 마지막은 뺨 대신 계란으로 꼽았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픽,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06시 40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픽은 담화 사흘 만에 미사일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담화문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는 올해 들어 6번째, 이달 들어서만 3번째고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는 13일 만입니다. 자, 청와대는 즉각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기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발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또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 방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이 대화의 문을 이렇게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의 어떤 긴장 고도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문 대통령은 최근에 북한 도발 행보에 대해서 이 도발이란 표현 대신 저강도의 긴장 고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발사체에 대해서도 명백한 유엔 안보리 위반인 탄도미사일로 규정하지 않고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라고 했죠. 반대로 일본은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本日早朝、北朝鮮が弾道ミサイルの可能性のあるものを発射をいたしました。この事態を受け、私より情報収集、分析に全力を挙げ、 네, 여기서 잠깐 지난 25일에 나온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을 소환하겠습니다. 남측은 우리를 향해서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대명은 평을 하며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이중 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남측도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데 왜 우리 미사일만 문제 삼느냐? 탄도미사일을 도발이라고 부르는 건 이중잣대라는 주장입니다. 또 이것을 인정할 때 종전선언과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결국 오늘의 미사일 발사, 이걸 도발이라고 부를지 아닐지 남측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의도된 군사행동으로 풀이되는데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판단 보류한다고 받으나요? 일단은 재원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방위성 발표를 듣고 기사를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 양해. 좀 상황 조치도 하고 있고. 외신 가지고 또 이렇게 쓰다 보면 오보가 나올 수도 있고 국민이 정부를 못 믿습니다. 국방부를. 네, 이 지난 3월 당시의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로 판명이 났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탄도미사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껏 선보이지 않은 유형의 신형 미사일일 수도 있습니다. 합참은 이번 발사체는 기존의 것과 특성이 좀 다르다면서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낮고 빠르게 날아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유엔 성원국들은 조선 반도 문제가 원래부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데 대해서 모르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것과 동등한 무기 체계를 개발, 시험, 제작, 보유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자, 미국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또 북한의 이웃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픽은요. 언중법 단판 2로 꼽았습니다. 자, 회사 업무를 할 때 또는 발표용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들 이 PPT 한 번쯤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한 번에 딱 완성하면 좋으련만 일단 최종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최종 수정, 진짜 최최종, 최종, 진짜 최종. 자, 이렇게 끝없이 수정하고 또 수정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돌아가는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회동이 딱 이 같은 모양새입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여야 회동 최종, 여야 회동 최최종, 여야 회동 최최최종의 본회의 결렬, 그리고 오늘도 진짜 최종 회동, 본회의 패스, 그리고 오후 5시 여야 회동 진짜 최종 이렇게 예정입니다. 자, 복잡하시죠? 한마디로 아직까지 결론 못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지만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고요.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다음 오늘 17시 오후 5시에 다시 만나서 본회의에서는
네, 언론중재법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렵고요. 내일 19일 본회의를 내일까지 단일한 마련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뉴스필 제목 중에 하나는 언중법 단판 3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만 먼저 처리하고 내일까지 또 최종 회동을 거쳐서 단일안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내일은 진짜 끝을 볼 수 있을까요? 자, 가장 큰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최대 3배에서 5배 손해배상을 물리는 기존안을 대체할 방법을 논의했는데 단일안 마련에는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에 대한 이견도 여전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유엔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재차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상태로 통과될 경우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I am sending this short message to you today in solidarity with your efforts to defeat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Press Arbitration Act. On the work of human rights defenders who may be dissuaded from exposing human rights violations for fear of leaving themselves open to punishing financial penalties. 네, 세 번째 픽으로 가봅니다. 계획대로 위드 코로나입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289명, 월요일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요일도 최다, 월요일도 최다, 곧다시 3,000명을 넘는 건 물론이고요. 최악의 경우에 4,700명대까지 폭증할 수 있다는 중대본의 시뮬레이션 예측 결과도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10월 말로 검토 중인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접종 완료자를 우선으로 사적 모임과 다주응용시설 제한을 푸는 백신 테스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해서는 토론회라든지 이런 공청회라는 것을 통해서도 전문가들 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자, 코로나 관련해서요, 잠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0월 말부터 도입 예정인 부스터샷, 미국은 지금부터 슬슬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세 번째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I know it doesn't look like it, but I am over 65. I wish I way over. And that's why I'm getting my booster shot today. 네, 올해 78살인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도 이 접종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자켓을 벗고 이렇게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주사 바늘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일장 연설을 이어갔는데요. We've also given a great deal of funding to COVAX. We have plenty of opportunity to make sure we get everyone in the world to play our part, the largest part in the world, of getting everyone vaccinated. 네, 하나도 아프지 않은 모양입니다. 다만 미국의 접종률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1차 접종률이 약 65%, 우리나라보다 낮고요. 주요 7개국 가운데 꼴찌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알약 형태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뺨 대신 계란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에서 프랑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리옹의 한 행사장입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걸어가는데요. 자, 보이시나요? 뭔가 어깨에 팍 맞고 날아갑니다. 자, 놀란 경호원들이 재빨리 마크롱 대통령을 둘러싸는데요. 혁명 만세를 외치면서 계란을 던진 20대 남성,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그 사람이 나에게 할 말이 있다면 데려와라. 아니면 나중에 내가 그를 보러 가겠다. 이렇게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죠. 자, 마크롱 대통령, 대선 후보였던 2017년엔 얼굴에 날계란을 정면으로 맞았고요. 또 지난 6월에는 악수를 건 남성에게 돌연 뺨까지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맞은 건 무려 삶은 계란입니다. 정치인에게 날계란 투척하는 건 많이 봤는데 이 삶은 계란은 좀 아팠을 듯한데요. 자,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4월에 재선에 도전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 팔아라 못 판다입니다.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합류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명령했습니다.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인데요.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을 명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좋은 소식이 사지하는 마음으로 좋은 소식이나 들을까 하고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무소속이고. 자, 미쓰비시 측 예상된 반응 보였습니다. 매우 유감이라면서 즉시 항고하고 일본 정부와 협력해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차기 일본 총리 후보들의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 스가 총리와 50보 100보란 소식 어제 뉴스픽에서 전해드렸죠. 경색된 한일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저도 삶은 계란 던지는 건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아프긴 아프겠죠? 네, 아무래도 그죠? 날계란보다는. 네, 좋아요. 자,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저희가 이때 그 소식을 전했는데 사흘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일단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것 외에요. 이제 탄도 미사일인지 아니면 아까 이제 신채커가 설명했지만은 신형 초고음속 미사일인지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건 오늘 새벽 6시 40분쯤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가 됐고요. 비행거리와 속도, 고도가 기존 미사일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는 올해 들어 6번째, 이달 들어서만 3번째입니다. 일본 스가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지만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1월 북한이 노동당 대회 때 거론한 극초음속 활공체 실험 발사체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기권에서 음속의 5배 이상, 그러니까 시간당 약 6,200km로 날아가기 때문에 현재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하고요. 소위 게임 체인저로 불릴 만큼 위력이 큰 무기입니다. 네, 다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위협을 가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북한의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그런 급의 극초음속 기술 단기간에 개발하기는 어렵고 또 그래서 요격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일 거다 이런 판단인데요. 어쨌든 이번 미사일 발사 역시 유엔 안보리 위반으로 규탄한다 이런 성명도 함께 나왔습니다. North Korea's recent missile launches remind us of the seriousness of the threat we face together. We are also seeing the rules-based order in Asia increasingly under strain. 자, 그리고 이제 미사일 발사 20분 뒤에 북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유엔 총회 연설이 있었는데요. 대북 적대 정책부터 중단하라, 포기하라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연단에선 김성 대사는 시종일관 정면을 꼿꼿하게 응시하면서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연설을 이어갔는데요.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이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면서 북한의 전쟁 억지력, 즉 군사력 확충 등은 정정당당한 자위적 권리다 주장을 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철회한다면 언제든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남한이 화합보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우선시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이 때 없이 우리를 골고들면서 도발하는 군사동맹과 같은 냉전 시대의 유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일을 계속 행한다면 정말 재미없을 것입니다. 자, 코로나 소식도 좀 짚어볼게요. 오늘 월요일 기준 최다인 2,289명이 이제 확진이 됐고요. 최근 이제 확산세의 특징을 보면 이제 비수도권 확산이 있고 또 외국인 코로나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일주 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확진자가 2,30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6.2%를 차지했는데요. 또 인구 대비 비율로 치면 국내 체류 외국인 10만 명당 확진자가 208명, 그리고 10만 명당 23명인 내국인보다 약 9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좀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은 백신이 좀 꼽히는데요. 외국인의 예방 접종률은 내국인보다 좀 낮습니다. 내국인 접종률이 1차는 72.9%, 2차는 44.4% 수준이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1차 65.7%, 2차는 24.4%로 집계가 됐습니다.
소규모, 중소규모 공장이라든지 농어촌 등에서도 이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일부 이제 미등록 외국인들도 꽤 있는데요. 점사율이 좀 상대적으로 등록 외국인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또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50%를 상회하는 육박하는 그런 확진자 숫자를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외국인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예방접종, 임시관리번호를 발급해 접종하는 원스톱 접종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산업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에는 지역 맞춤형 접종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요. 특히 미등록 외국인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백신 접종 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네, 아까 이제 신작가가 얘기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확진자가 4,700명까지 늘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 걱정은 걱정입니다. 위드 코로나는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게 일단 정부의 방침이라는 설명도 아까 신체커가 했고요. 오늘 신체커가 고른 원픽은 뭡니까? 당분간 이 시각 노스룸을 좀 다시 소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그래야 될 북한 수도 있겠네요. 소식이, 속보가 많아서요. 들어오니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원픽은 김여정 담화 사흘 만에 단거리 미사일 대화 의지 떠보는 북한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곽 의원이 탈당기를 냈죠. 이준석 대표는 의원직 제명까지 언급했는데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이재명 지사가 2주 전에 대장동 개발의 설계를 내가 했다고 했던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올랐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몸통임을 자백한 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런 격언이 있죠. 이 눈앞의 일에 매몰되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더 잘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야 정치인과 법조인, 기업인까지 이렇게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오늘은 연예인까지 투자금을 빌려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한 걸음 떨어진 제3지대랄까요? 정의당 대선 후보로 나선 이정미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은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 대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국민들 간의 싸움이다. 지금 이 일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거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두 당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고열을 누가 다 저렇게 빨아먹고 있나. 이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네, 당장 분노를 자아낸 건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의 50억 퇴직금입니다. 아빠 찬스 논란에 더해서 이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저격수 역할을 해왔던 점을 들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곽 의원은 별다른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슬그머니 탈당계를 낸 상태입니다. 당 차원의 징계 어려워졌죠. 미국에서 돌아온 이준석 대표는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의원직 제명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젊은 세대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께서 의원직을 사퇴하신다든지 이런 판단을 안 하신다 그러면은 국회 윤리위원회나 이런 절차 아니면 또 제명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 원내 의원님들이 당연히 어떤 협조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윤희숙 전 의원이 의원직을 던진 이후에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좀 더 엄격해진 걸까요? 정미경 최고위원도 이 의원직 사퇴서가 아닌 탈당계를 받아서 이 서류를 보고 놀랐다면서 곽 의원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는데요. 당내 초선 의원 7명도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께서는 오늘 하루도 생계를 위해 몇만 원 벌기 위해 목숨 걸고 노력하는데 단지 열심히 일해 번 돈 일뿐이라는 변명에 더 큰 국민적 공분을 살 뿐입니다. 특히 곽상도 의원은 오랜 검사 생활을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한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직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 넘버2죠. 김기현 원내대표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추석 전부터 퇴직금 50억에 대한 제보를 받고 곽상도 의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까지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사안을 축소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곽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직까지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견을 잘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 의원은 탈당기를 낸 후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인은 이재명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죠. 곽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 당 지도부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문제 자체를 이재명 후보 측과 한번 밝혀보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전혀 할 입장이 아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받은 그 퇴직금 내지 위로금은 정당한 노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이 50억의 퇴직금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보는 사람, 이 곽 의원과 아들, 그리고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55억 중에서요, 이 44억이 산재 위로금이라고 하는데, 이 병채 씨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적은 없다고 하죠. 12시간 어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씨는 산재 대신 중재해라는 단어로 말을 바꿨습니다. 산재 신청을 안 했는데 중재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본인이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본인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중재해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 보통 이 산재, 산업재해는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로 공단과 회사 측의 인정을 받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50억의 퇴직금에 포함된 산재 위로금, 산업재해 위로금이 아니라 이 황재 위로금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산재 위로금이 아니라 황재 위로금입니다. 삼성에서 백혈병으로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을 때 삼성이 맨 처음 제시했던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유족들의 투쟁을 통해 가지고 1억 5천 정도까지 그렇게 받은 것인데, 무슨 이명으로 그렇게 28억 산재 위로금 받을 수 있다? 그건 황제들이나 받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시작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민간 기업에 특혜를 줬느냐에서 불거졌죠. 이 지사와 화천대유, 이 연결고리가 분명하지 않았는데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화영 킨텍스 사장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내면서 이 지사와 가까운 인물인데요. 이 사장이 등장한 건 경찰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대표 이한성 씨에게 출석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이한성 씨는 이화영 사장이 국회의원이던 지난 17대 국회에서 보좌관을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합니다. 이 사장은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고문인 박영수 전 특검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이 민주당과의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그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던 이성문 변호사가 1호의 사내이사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한데, 지금 정치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지목받는 분은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 출신 그분밖에 아직 안 나타났어요. 네, 이화영 사장은요, 이 지사와 이해찬 전 대표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지는데요. 이 사장은 이한성 씨와는 10년 정도 연락을 안 했고, 화천대유에서 일하는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17대 국회 때 약 1년쯤 같이 일한 후에 안부도 모른다면서 이 한마디로 선을 그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재명 지사까지 연결짓는 건 무리라는 게 이재명 캠프의 입장입니다. 이재명 지사하고 연결하는 거는 사실상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5년 전에 보좌관이 15년 뒤에 특정 회사에 이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제로 연결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이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 개입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비롯해서 실제로 이 화천대유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들, 국민의힘 관련자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 도둑의 힘, 국민의 짐이라고 놀려도 할 말이 없지 않겠냐, 이런 말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과 정치인 여러분, 공공개발 죽어라 막고 민간업자에게 기호 만들어주고 투기 이익 나눠 가진 건 바로
어제의 님들입니다.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조선일보 같은 조작 언론과 당신들의 일방적 허위 주장에 속아 넘어갈 만큼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아요. 네, 연일 강공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이 지사의 지난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설계는 내가 했다라는 발언인데요.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한 말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캠프 소속이 아니라고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그다음 나중에 추가로 이게 개발 사업 참여자들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더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000억 원을 좀 더 받아라. 네, 이 기자회견 때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박찬대 대변인입니다. 박 대변인이 이렇게 이 지사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박 대변인 정작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다는 표현에 대해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물었더니 근거 없는 의혹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시정의 책임자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모든 의혹의 기결은 이재명으로 가는 것이고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일 뿐이죠. 네, 윤석열 전 총장도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내놨는데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다라면서 이 지사의 이 설계는 내가 했다 이 발언이 자백이라고 한 겁니다. 본인이 사인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라고 했는데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같은 일은 없을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이 전국에 수십 개 더 생길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이재명, 윤석열 이 두 후보가 맞붙은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이 지사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특검을 주장하는 대신에 이렇게 수사해야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자세하게 내놓은 겁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의원직 제명까지 언급하자 이 곽상도 의원도 직접 입장을 냈는데요. 일단은 수사를 먼저 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소식 역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준석, 곽상도의 의원직 사퇴 압박, 윤석열, 설계 내가 했다는 이재명 발언은 자백. 네. 자, 관련해서 오늘도 이제 속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사임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또 조금 전에 이제 류 실장이 속보를 반영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곽상도 의원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이제 제명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자진 사퇴와는 선을 그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사에 먼저 성실히 임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한 겁니다. 곽 의원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겠다고 했고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고 아들이 입사한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직무상 어떤 일도 발언도 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도 했습니다. 본인은 화천대유와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 겁니다. 하지만 곽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석연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해명이 불충분하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저격수였던 점을 들었는데요. 그간의 의혹 제기가 준용 씨에 대한 지원금을 아버지를 보고 줬다고 한 게 아니었냐. 지금 50억 받은 것도 아들에게 준 게 아니라 곽상도 의원을 보고 줬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이 이제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잖아요. 이제 남 변호사의 행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추가로 나온 얘기가 서울 강남의
건물을 샀다는 그런 보도 내용이었죠. 네, 이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를 통해서 1,007억을 배당금 챙긴 이 천화동의 4호입니다. 현재 이 부인인 전 MBC 기자와 함께 미국에 있다고 하는데 수사가 임박하자 도피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적하기 직전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과 토지를 300억 원에 사들였다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는 본인과 박영수 전 특검 등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A 변호사에게 이 건물을 사들였다고 하고요. 법조계에서는 자금 흐름 파악을 위한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현재 해당 부지에는요,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한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남 변호사는 이 NSJPM이라는 부동산 개발 업체를 통해서 이 건물을 샀다고 합니다. 이 법인명은 전직 MBC 기자로 알려진 남 변호사의 배우자 이름의 영어 이니셜을 거꾸로 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남 변호사는 2008년에 한나라당 청년중앙위원장을 맡았던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2009년에는 이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정치권에 로비를 하는 등 관여해온 인물이기도 하고요. 당시에 구속 기소가 됐지만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후에 이 대장동 개발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위례 신도시 사업 때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관여를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 대장동 의혹이 지금 상당히 복잡하지만 일단 키맨이라고 하면요. 지금 저희가 얘기한 남욱 변호사 또 아까 잠깐 나왔던 이제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있잖아요. 김 씨는 화천대유의 호화 법률 고문단을 만든 사람으로 일단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전직 법조 기자로서 법조계 인사들과 인맥이 깊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변호사 출신 성남시장이다 라면서 인터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어제 화천대유의 자금 476억 원을 인출했다는 혐의로 12시간 동안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호화 법률 고문단에 대해선 좋아하는 형님들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권원유착이다 비판을 했습니다. 또 김 씨는 호화 법률 고문단에 대해 좋아하던 형님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낭만적 표현으로 넘길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리 법조 기자 출신이라고 하나 이 판검사 출신 유력한 인사들이었고 국민의힘의 실세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법원 유착, 권원 유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득권 카르텔이 쩐의 거탑을 쌓고 끼리끼리 빼먹는 투전판을 만들어서 독식했던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세를 펴고 있는데 특검 주장을 이어가고 있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경찰이 그 관련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해 4월에 계좌 흐름을 문제 삼았는데도 5개월 만에 김만배 씨를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재명 지사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혐의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모든 내용이 이재명 지사를 향하고 있다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겠느냐. 결국 이재명을 위해서 뭔가 했던 것이 아니냐. 말하고 하는 그래서 무죄 판결을 하는데 뭐 기여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부동산 개발업자들 손잡고서 폭리를 취하게 했던 그 설계의 장본인이 지금 와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 절대 우리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방금 발제에서 잠깐 전해드렸지만 오늘은 특히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내가 설계했다라는 발언이 이렇게 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현재 이 지사는 광주 전남 경선을 제외하면 대선 경선 가도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사가 이 설계를 했다는 시점이 2014년에서 2015년 무렵이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아주 찍혀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 보인다는 말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는 거기로부터 한 푼 안 받았다 하더라도 뭐 사람을 잘못은 이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만약 뭐가 좀 드러난다고 하면. 자, 그리고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과 함께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했던 박영수 전 특검의 딸과 관련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
퇴직금 관련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박영수 전 특검에 따른 퇴직금과는 별개로 대장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하죠. 분양권을 포기한 물량을 화천대유가 보유하고 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6억에서 7억이었고 현재 호가는 15억, 그러니까 배로 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퇴사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소 5억 원 이상인데 얼마나 받을 거냐 또 관심이 모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곽 의원 아들 사건 이후로 여론이 나빠진 점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직접 통화한 기자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박 특검도 그런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5억만 줄지 더 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더 주려고 하겠냐. 딸이 퇴사하지 않고 계속 다니려고 한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들어온 속보를 하나 좀 보면요. 지금 이제 고발 사주 의혹 관련된 이제 공방이 그동안 한동안 상당히 뜨거웠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대장동 관련 논란으로 지금 옮겨 붙은 상태잖아요. 하지만 이제 공수처의 수사는 뭐 상당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수사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오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그런 속보가 조금 전에 이제 들어왔고요. 아마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좀 이제 상대적으로 정치권 공방이 좀 수그라들어서 좀 부담은 오히려 좀 덜었잖아요. 이제 관련된 수사가 이제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발 사주 의혹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한명수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튼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상당히 속도를 내는 그런 분위기인 걸로 일단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곽상도의 의원직 사퇴 압박, 윤석열 설계 내가 했다는 이재명 발언은 자백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준우 마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답 맞추실 수 있나요? 아니, 백반장이 이럴 리가 없는데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정답을 보내줬어요. 네, 그리스행이라고 정답을 보여줬는데 제가 왠지 수상쩍은 거예요. 또 빨리 하면 안 돼요? 네, 보도에 술술 썼던 걸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1억 주인은이었어요. 정답은.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 키워드는 1억의 주인은인데요. 지난달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됐던 현금 1억 1천만 원의 주인이 한 달 반 만에 밝혀졌습니다. 돈의 주인은 서울에 살던 60대 여성 A씨였는데요. A씨는 지난해 9월 사망했고 해당 냉장고는 A씨가 사망하면서 유족이 폐기물 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돈과 함께 있던 A씨의 메모와 약봉지 등을 토대로 한 달 반 정도 수사를 해왔는데요. 발견된 돈은 A씨가 보험금과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고인의 재산은 유족에게 돌아가게 됐고 신고자에게는 유실물법에 따라 5에서 20%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그리스행입니다. 학교 폭력 논란 이후 그리스 진출을 추진해온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이적이 조만간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배구연맹이 대한민국 배구협회에 쌍둥이 자매의 국제 이적 동의서 승인을 위한 공문을 보낸 건데요. 내일 저녁 7시까지 자매가 계약한 그리스 PAOK 구단에 이적 수수료를 받을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마감 시한까지 보내지 않으면 국제배구연맹이 쌍둥이 자매의 국제 이적 동의서를 직접 승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배구협회가 국제 이적 동의서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내일 국제배구연맹이 직권으로 동의서를 발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쌍둥이 자매는 다음 달 9일에 개막하는 그리스 리그에서 뛰게 됩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실버맨 급증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온몸에 은색 칠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실버맨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은색 스프레이로 칠한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더 잘 띈다는 점을 이용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퇴직한 경찰이 실버맨이 되거나 심지어는 어린 아기까지 온몸에 은색칠을 하고 구걸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구걸과 돈을 주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데요. 경찰들이 단속을 강화하는데도 실버맨은 계속 늘고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속보 잘 챙겨서요. 이따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조금 전 상황실에서 살펴본 대로 대장동 의혹이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 여야는 이재명 게이트다,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공방은 여론조사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또 아들의 무면허 음주운전 문제로 코너에 몰렸었죠. 장제원 의원이 결국 윤석열 캠프에서 물러났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유정화 상황실장이 벌써 나흘째 전해드린 대장동 의혹. 주말을 달궜던 이슈죠.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입니다. 오늘의 국회 상황을 달군 이슈 바로 대장동 의혹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너무 복잡하죠. 대선 판도도 크게 흔들어 놨습니다. 당초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악재가 될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요. 여론의 흐름은 정반대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지사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세를 탔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하락했는데요.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1위와 2위가 뒤집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때릴수록 더 단단해지는 강철처럼 기득권의 돌팔매와 망치질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권 성향 지지자들, 이 지사에게 위기가 닥치자 오히려 단단하게 뭉친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반격도 유효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설계 딱지를 붙이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지만 속속 드러나는 인물 대부분이 국힘 야권 인사들입니다. 오히려 불똥은 윤 전 총장에게 튀었습니다. 검찰총장 재직 당시 도대체 뭘 했냐는 겁니다. 화천대유 사건이 이래 심하게 된 지가 오래됐는데 총장 계실 때 그 범죄정보과를 통해서 첩보받지 않았습니까? 전혀 받지를 못했고요. 범죄정보 수집과를 통해서 전국의 범죄정보를 다 수집하잖아요. 그걸 총장한테 다 보고해요. 네, 그걸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보고를 안 받으셨다. 여기에 윤 전 총장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 화천대유에 고문을 지냈죠. 딸은 화천대유에서 일한 뒤에 아파트 분양권까지 받았습니다. 국내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는데요. 퇴직금만 50억 원에 이릅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곽 의원이 윤석열 캠프 소속이라는 주장을 폈죠. 윤 캠프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직접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TV 토론 실력도 지지율엔 악재였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아직 정책적인 준비가 덜 됐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대통령 클래스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수준에서. 하지만 그 생각보다 너무 낮지는 않았다. 아마 학습을 하면은 조금 더 수준이 좀 회복될 그런 여지는 보여지고요. 다만 개선의 여지는 있다는 평가인데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걸 기다려줄 정치권이 아닙니다. 다른 대선 주자들 TV 토론이 어서 열리기만을 학수고대해왔죠. 특히 이분이 말입니다. 작게 501호 아시죠? 네. 작게 501호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글쎄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김여정이가 북한에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래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고를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네. 이번에? 그건 모르면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홍 의원인 윤 전 총장이 한마디로 무지하다 일침을 가했는데요. 좀 더 신중하게 대통령 되시려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치권에선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의 TV 토론 신고식을
제대로 치러졌다는 촌평이 나옵니다.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고 친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뭐 홍준표 후보나 소위 여의도 뻘밭에서 오래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야 뭐 적어도 이런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상당히 이제 알고 있고 준비가 돼 있다고 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언론에선 윤 전 총장이 내놓은 핵 공유 공약이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이런 보도도 내놨죠. 미국의 소리 보도가 그 근거였습니다. The opposition, the main opposition presidential candidate this week released a platform suggesting that he would call for the re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or some sort of nuclear sharing arrangement. What do you make of those statements? All I can say is U.S. policy would not support that, and I would be surprised if the people who issue that policy don't know or issue those statements don't know what U.S. policy is on it. 윤석열 캠프 명백한 오보라는 입장입니다.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핵 공유나 그 전술핵 배치 문제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좀 서두르게 되면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저희가 추진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거의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사실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를 주장한 유력 야권 대선 주자는 따로 있습니다. 슈미트 수상이 미국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 프랑스와 영국처럼 우리가 핵 개발하겠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토의 5개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합니다. 일견 듣기에는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사이다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향후에 이것이 우리가 핵 협상과 관련해서 다른 이 핵 분축 협상을 가게 되면 국익에 굉장한 그 손해가 날 수 있다는. 홍 의원에게 미국 측 입장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And I would be surprised if the people who issue that policy don't know or issue those statements don't know what U.S. policy is on it. 요즘 대장동 의혹이 정치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면 사회면은 당연 이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 당 의원의 자녀가 거듭 사회면을 장식하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일탈을 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오른 경우는 최고위원의 한 사람이자 대한민국의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황당할 지경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고 가정의 모습도 돌봐야 할 것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군 문제를 공개 저격한 건데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란 말이 있죠. 국사를 논하기 전에 가정부터 다스리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배현진 최고위원은 홍준표 퀴즈로 불리죠. 반면 장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 몸담고 있습니다. 수세에 몰린 장 의원, 결국 캠프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죄를 깊이 반성한다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단 1분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국민께 면목이 없고 윤석열 후보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결국 후보의 허락을 득하지 못하고 캠프 총괄실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장 의원의 빈자리는 권성동 의원이 채우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장 의원 입장에선 많이 아쉬울 듯 싶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장 의원의 과거 발언으로 마무리합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다음 날에 어떤 스케줄에 대한 얘기도 하기 위해서는 댁에 가는데 라면도 끓여주시고요. 아 직접요? 예, 라면 끓이면서 계란 2개?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게 굉장히 투박하고 직설적이고. 네. 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물러났다는 소식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그 조멘토가 소개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청와대 쪽에는 그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장제원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닷새 만에 동의 건수가 16만 명을 넘었는데요. 청원인은 장용준 군이 이런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감은 국회의원인 아버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날 세웠습니다. 자기 아들의 행동도 바로 잡지 못하면서 뻔뻔스럽게 대중 앞에 나와서 자신은 전혀 흠결이 없는 것처럼 다른 정치인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품격이 느껴지지 않는 천박한 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장 의원 아들 문제를 공개 거론했잖아요. 장 의원이 항의 전화를 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박마커? 예. 아무래도 장 의원은 공식 회의석상에서 문제를 지적한 건 조금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고 생각한 듯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배현진 최고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말다툼도 벌였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배 최고위원이 홍준표 의원과 가깝다는 점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TV토론에서 작게 5015를 거론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너무 모른다 이렇게 면박을 주는 일이 있었는데 윤 전 총장의 대답이 맞았다 이렇게 옹호하고 나선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이고요. 중령으로 예편한 전원책 변호사인데요.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에게 작게 5015에 대해서 물으면서 강하게 몰아붙였던 이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일단 한미 연합 그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작게 5015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네, 이 전 변호사는 홍 의원도 작게 5015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작게 5015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전환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징후 상태에서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한국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물론이고 또 군 수뇌부를 소집해서 미국 대통령과 대응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잘 모르는 윤 전 총장이 바로 정답을 말했다.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다른 후보들 동향도 좀 살펴볼게요. 유승민 전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경희대가 총여학생회를 폐지했다는 기사를 공유했는데요. 63.45%의 창석률로 34년 만에 폐지됐다면서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에서 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수명을 다한 조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기구는 당사자조차 거부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는 여가부 또한 유승민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폐지하겠다 강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는데요. 보편적인 여성들 간에도 여성가족부의 수명이 다했다는 인식에 상당한 공감이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거죠? 네, 조원진 대표가 다음 달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용기가 없었고 비굴했고 또 기득권에 안주했다면서 지금의 국민의힘으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지난 5년간의 아스팔트 투쟁의 힘, 강인한 보수의 정신, 또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의 정신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망국적인 좌파 사회주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구국 세력의 총결집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밤에 국민의힘 TV 토론이 열리잖아요. 외교 안보 통일 분야가 그 주제니까요. 뭐 관련된 얘기들 좀 많이 나올 거고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니까 후보들 간에 또 공방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잠깐만, 토론 누가 챙길 거예요? 토익남 이거는 박마커가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네. 박마커가 국민의힘 토론 챙기고요. 오늘 민주당 토론도 있잖아요. 그건 조멘토가 챙겨요. 기억하고 계셨나요? 있어요. 그 조멘토가 챙겨요. 알겠습니다. 네. 선뭐 후배들 시켜놓고 혼자 놀려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또 알람 다 맞춰놨습니다. 8시 그래요? 반 이렇게. 근데 조멘토가 되게 멀티태스킹이 능하니까 둘 다 챙기시는 게 어떨까요? 자, 좋습니다. 뭐 네.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나중에 끝나고 얘기해요. 자, 오늘 톡쏘는 정치 바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대장동 후폭풍, 이재명 상승, 윤석열 하락, 장제원, 윤석열 캠프 사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대선 소식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는 말을 했죠.
이에 대해서 여권 주자들이 해당 발언에 일제히 찬성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1,500만 반려인들의 패심을 겨냥한 공약도 앞다퉈 내놓고 있죠. 관련 소식을 박준우 마커의 주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는 해외 언론으로부터 개고기를 먹는 나라라는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죠. 굳이 간디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개를 식용으로 삼는 나라의 수준이 어떨지 뻔하다는 문총이었는데요. 문화 자체가 미개하다는 맹목적 비난도 잇따랐습니다. 당시 국내에선 개 식용 문화에 대한 옹호 여론도 만만치 않았지만요. 어느덧 한 세대가 지난 오늘날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유기견이었던 토리를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죠.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반려견 이름과 같은데요. 토리 외에도 마루와 곰이 등 반려견 3마리와 반려묘 1마리도 키우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지시한 건 자신이 반려인이란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인물이 아니라 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주민 최초로 오늘의 동물을 선정하는 순간인데요. 줌인이 아니라 줌견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고 세계인은 K컬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 식용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큰 숙제이고 고민입니다. 문 대통령이 먼저 화두를 던지자 여당 주자들은 일제히 호응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미 지난달 개 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던 적도 있죠. 이번에도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반려동물은 인간과 정서적 교감을 하는 생명체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개 식용은 사회적인 폭력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개 식용을 야만적인 문화로 치부한 건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는데요.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지로 꼽혔던 성남 모란시장을 정비했었죠. 해당 사업을 치적으로 내세우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잔혹한 학대와 도살,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물론 시장을 정비했다고는 하지만 음성적인 거래와 잔인한 도살은 여전한 현실인데요. 한때 국내 최대 개고기 유통지였던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행인들 사이로 흰 개 한 마리가 끌려갑니다. 전기봉을 피해보려 하지만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결국 전기 충격에 몸이 뒤틀립니다. 그 모습을 바로 옆 철망 속 개가 겁에 질려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시 이 지사의 과거를 살펴볼까 합니다. 박마커의 슬기로운 과거 탐구 생활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남시장이던 시절 이 지사는 개고기 시장 정비에 앞서서 유기견 입양도 추진했던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동물보호단체 카라로부터 유기견 행복이를 입양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지사가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행복이는 홀로 성남시에 남겨지게 되는데요. 곧바로 유기견 파양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이 지사는 행복이 입양은 성남시가 한 것이지 시장 개인이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경기도로 데려가고 싶어도 개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시 소유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지사가 개인 명의의 재입양 의사도 밝히긴 했지만 결국 입양을 담당했던 동물복지단체는 행복이를 다시 새로운 보호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지사 비록 이런 아픔도 있었지만요. 논란을 딛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동물 애호가로서의 면모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정 표시하는 거예요. 고양이 이렇게 꼬리만 주는 거. 꼬리를 부탁 주는 거는 지사님이 좋다는 거예요. 꼬리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사냥 본능이 있어서 이런 놀이를 해주면 이렇게 가면서 달려요. 예쁘죠?
다른 여당 후보들도 이 지사와 비슷합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반려견에 대한 애정 어린 모습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하이 테리, 아프지 마세요. 모두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추억을 공유한 친구고 아이들한테 위로가 돼주고 아이들 힘들 때 기쁨을 주고 지금은 그냥 심장이 약해져서 몸을 지탱하기가 힘들어요. 추미애 전 장관의 반려견 테리였는데요.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발언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여전히 개 식용 문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영양 포화 사회에 사는 우리로서는 새로운 사회적 용기와 사회적 결심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이낙연 전 대표가 가장 불리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 없겠죠. 만져달라고. 아이고야, 만져달라고. 이게 좋다는 뜻이에요? 네. 일방적으로 막 시험을 해서. 경계할까 봐서. 안 경계. 아니요, 얘는 쓸 많이 쓰대요. 강아지에 익숙하진 않아도 마음만은 열려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이 지사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말 육견 사업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앞다퉈 반려동물에 신경 쓰는 이유, 반려인구의 수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기른 가구는 638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약 1,500만 명에 달하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여행 산업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아니 이거. 네, 안녕하세요. 야 패키지. 안녕하세요. 야 진짜 네, 여행 가는 느낌 난다. 네, 오늘 함께 떠날 펫가이더 이태규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전세기 탑승 투어를 할 예정인데요. 정치권도 결국 이 패심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건데요. 동물에게 애정을 쏟는 모습을 보이면 이미지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건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야권 후보자들도 반려인으로서의 일상적인 모습을 SNS에 적극 공개한 것도 이 때문이겠죠. 이러다 보니 국민 여론 역시 개 식용을 금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1%가 개 식용 금지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과 대선 주자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개 식용 금지와 동물 복지란 이슈 중심으로 여권 주자들의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국민의힘 등 야당 주자들의 입장은 들어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여권 주자 개 식용 금지 일제 환영, 너도 나도 패심 잡기. 네, 관련된 얘기 조금만 더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권 대선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발언 이후에 이제 일단은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이제 호응하는 발언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패심 잡기는 야권 쪽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이제 야권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아직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개 식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를 기르니까요. 과거 올데이 라방,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윤 전 총장이 다른 사람이 개를 식용할 경우에 어찌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윤 전 총장 캠프 등에 따르면 반려인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윤 전 총장이 개 식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18일에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개식용을 반대합니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는 아직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진 않았지만요. 지난 19대 대선에 출마했을 때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도입하고 헌법에 동물 보호 조항을 넣겠다는 공약을 내놨던 바가 있습니다. 홍 후보 캠프 측은 이번에도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 소식을 좀 짚어보면요. 민주당 선관위가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처리했잖아요. 지금 이제 2명이 사퇴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 이낙연 캠프가 당 선관위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며 결선 투표제를 무력화한다고 그 당무위원회 유권 해석을 요구한 건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반 득표를 어렵게 해서 결선 투표로 간다는 전략의 일환에서 나온 주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전 대표 캠프의 서른, 박광원 의원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세균 후보님이 득표한 표를 무효 처리한다는 우리 당 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리고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해서 바로 잡으면 될 일을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후보들에게 사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다는 것은 공당으로서는 참으로 체면의 손상을 불가피하게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13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차 슈퍼위크 직후 경선 후보직을 사퇴를 하자 당시까지 정 전 총리의 득표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특별 당규를 준용한 결과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누적 득표율은 이 지사가 51.41%에서 53.71%로 이 전 대표가 31.08%에서 32.46%로 늘어나는 등 모든 후보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26일 전북 지역 경선 직후에는 김두관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정 전 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김 의원 득표가 무효 처리가 됐죠. 이 지사 캠프 자체 집계에 따르면요. 김 의원 득표 무효 처리로 이 지사의 호남 득표율은 49.7%에서 50.10%로 올랐고 이 전 대표는 43.99%에서 44.34%로 상승했습니다. 네,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해서 1, 2위 결선 투표를 끌고 가겠다는 이 전 대표 측 입장에선 이 지사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중도 사퇴 후보 득표 무효와 달갑지 않을 텐데요. 이 전 대표 캠프는 결선 투표제를 무력화하는 해석으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우리 당 의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투표행위에 참여한 경선 선거인단의 의사와는 다르게 각 후보자의 투표율이 왜곡돼 결과적으로 제1차 투표에서 과반이 결정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결선 투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논란이 좀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네요. 자,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중도 하차한 김두관 의원이 열성당원 문자에 보낸 그 답장이 오늘 논란이 됐던데 정확하게 어떤 맥락이에요? 네, 오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김두관 문자 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작성자 A씨는 이 대선 경선을 포기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를 선언한 김 의원에게 이 사퇴를 비판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하는 짓이 국짐인데 왜 민주당에 있는지 모를 이재명과 김두관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이 문자에는 답장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A씨가 계속 이제 관두김, 경선 사퇴한 김에 탈당도 부탁 이런 문자를 보내자 김 의원이 잘 디비 자세요라고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디비 자다라는 거는 이제 경상도 지역의 방언인데 이제 저도 부산 출신이거든요. 고마 디비 자라 뭐 이렇게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잠이나 자라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네,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작성자 A씨가 당원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이 디비 자라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라면서 정치 생명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막 나가시느냐 이렇게 김두관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김 의원이 직접 사과에 나섰는데요. 오늘 저의 기사가 실렸다. 비난하는 지지자들의 댓글에 제가 경솔하게 답글을 했기 때문이다. 송구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감정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3지대 쪽에서는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 또 안철수 대표가 특히 이제 대장동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관련한 속보도 저희가 이제 추가로 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권 주자들 개식용 금지 일제히 환영. 너도 나도 1,500만 패심 잡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9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오프닝 무대를 시작으로 뉴욕과 파리 등 6대륙에서 열린 글로벌 자선 콘서트에 1조 3천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국제 자선단체인 글로벌 시티즌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빈곤 퇴치와 코로나 극복, 기후 위기 대응 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되는데요. 방탄소년단과 엘튼 존, 스티비 원더 등이 참여했고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돼 24시간 생중계됐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늘 11월과 12월에 미국 LA에서 대면 콘서트를 여는데요.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팬들과 직접 만나게 된 방탄소년단은 후회 없는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설계는 내가 했다고 했던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재명 캠프 측과 국민의힘 측의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다정회 백다희였습니다. 네. 자, 뭐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여야 토론 이제 조멘토하고 박마커가 좀 챙겨주고요. 네, 벌써 이제 뭐 추미애 전 장관하고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하는 이제 그런 속보도 좀 들어와 있는데 내일 좀 얘기해 봅시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 실장은 쉬어요. 네.